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5년 내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조사에 따르면 가계 재정 상황이 1년 후에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부터 자동차에 관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폭스콘, 위스트론과 함께 슈퍼컴퓨터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향후 12에서 15개월 안에 대량 생산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발표는 미국의 높은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 상호관세 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 면제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의약품과 반도체에 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1년 뒤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메모리 카드 등에 대해 관세를 잠시 유보하기로 한 결정이 투자 심리를 되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건 아니라는 점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0.64% 상승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0.79%, 다우존스 지수도 0.78% 상승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오늘 2.43% 하락한 모습인데요. 미 국채금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1% 소폭 상승해줬고요. WTI 국제유가도 0.16% 상승하면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면서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 덕분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이 더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팔란티어가 5%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토가 AI 기반 군사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1.41% 상승했고요. 오라클 1.73%, IBM도 1.5% 상승하면서 1% 중후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은 2% 가까이 약세를 보여줬고요. 또 GE 에어로스페이스는 2.38% 상승세 보여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29%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AMD도 1.18%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오늘 2%대 강세를 좀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에 최신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 공급업체로 부상했는데요. 현재 미국 아이다호와 뉴욕 등지에서 생산 기지를 확충하며 메모리 생산 능력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인텔도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89% 상승한 모습인데요. 자회사 알테라의 지분 과반을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역시 전자제품 관세 면제 수혜를 받아서 오늘은 무려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들도 대체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JP모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개장 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2%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은 150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1.3% 강세를 보였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웰스파고 0.94% 상승하면서 각각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료기술 섹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나름의 선방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오히려 1% 가까이 올랐고요. 이 영향으로 경쟁사인 일라이릴리가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오늘 3%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들을 도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일시 유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포드 4%, 제너럴모터스 3.5% 상승했고 스텔란티스는 오늘 무려 5% 중반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일부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헬스 서비스 쪽인데요. 이 헬스 서비스 쪽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시장 전체가 강하게 올라줄 때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 쏠리게 되는 섹터입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2%대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M7은 전 종목이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2% 넘게 오늘 올라주면서 2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로 인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면제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애플은 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아이폰 출하량도 크게 늘렸는데요. 1분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증가는 수요의 확대보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비해 재고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애플의 1분기 점유율은 19%까지 올랐고요. 1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좁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 오늘 0.21% 하락하면서 1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AI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내에서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에서는 최신 AI칩 블랙을 생산을 시작했고요. 텍사스에서는 폭스콘 등과 함께 슈퍼컴퓨터 제조 공장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첫 AI 슈퍼컴퓨터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미국의 제조 역량을 키워서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0.16%대 약세 나타냈고요. 아마존닷컴도 1.49%대 큰 폭의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민간 탐사팀을 태우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은 오늘 1.23% 상승폭 기록하면서 1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메타플랫폼스는 2.22% 하락한 모습입니다. 메타플랫폼스가 오는 15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반독점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독점 정책의 일환인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주요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시장 경쟁을 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메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을 매각하는 등 강제 분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살펴보시면 오늘 0.02%대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25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중엔 하락폭을 키우는 등 다소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별다른 이슈는 없었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롤러코스터 형세를 보였던 테슬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 한시적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미국 내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부품에도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관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또한 그는 스마트폰이나 애플 제품의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 아직 마음을 바꾸진 않았지만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 이후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년 뒤 인플레이션이 3.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월의 3.1%보다 0.5%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또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무려 44%로 평가했는데 이 역시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직 가능성에 대한 체감도 15.7%로 최근 1년 중 가장 높았고 소득 증가 기대치는 2.8%로 떨어지며 특히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서 낙폭이 컸습니다. 뉴욕 연준은 이번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무역 불확실성 그리고 생활비 부담이 소비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주식시장 상승 기대감은 33.8%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았고요. 금 가격 상승 기대는 5.2%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료품, 임대료, 의료비 등 생활비 전반에 대한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협상의 시기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정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한 주였는데요. 역사상 기억에 남을 만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등락 장세가 굉장히 크게 연출이 됐었는데 하루에 S&P 500 지수가 9%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12% 이상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연초부터 계속해서 뉴욕 증시 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변동성의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지난주에는 50까지 치솟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17% 하락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대표님 일주일 만에 뵙잖아요. 네. 지난 한 주 정말 변동성이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그러시죠? 처음 보셨나요? 네, 제가 한 33년 됐는데 네. 제 기억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변동성 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빅스 지수라는 게 있고 네. 스큐 지수라는 게 있죠. 제가 조금 이제 덜어 소개를 드리곤 하는데 사실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는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종가가 이렇게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면 그 숫자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를 했다가 좀 떨어지고 수치가 제가 그저께 거가 지난주 말까지라서 37포인트로 돼 있는데 어제 30.89포인트로 좀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추세였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스큐 지수라는 게 향후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이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 두 개 중에 이 스큐 지수 블랙스완 지수라고 해서 이 지수가 향후 30일 동안에 내재된 변동성의 예측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이 지표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128.64포인트였다가 어제 조금은 올랐어요. 135포인트까지 오르긴 했지만 지금 과거 한 10년 정도 토울로 쭉 보시면 얼마 전까지 굉장히 스파이크를 했다가 탄력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CBOE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콜옵션하고 그 풋옵션의 매매량을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지표인데 이게 외가격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굉장히 도달하기 힘든 그 주가 포인트에 걸어놓는 그런 매매량을 갖고 지표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급등 급락을 상당히 잘 예측을 해줍니다. 그런 지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쨌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난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런 지표를 봐도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스큐 지수를 보니까 그래도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을 땐 정말 위로 치솟았는데 지금은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이 변동성이 조금은 잦아들지 않았나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이렇게 관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달러들도 급락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장기 국채 가격도 하락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혼동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이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죠. 바로 금 가격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금 추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산에 대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 그야말로 약간 미국 예외주의가 좀 끝이 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주 예상했던 멘트시고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관세 이 망령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논리,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이 지난주까지는 한 2주 극심해졌다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방금 언급해 주신 금 가격 상승, 달러 값은 또 하락, 네. 10년물 금리는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스파이크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끝난 거 아니냐, 혹자들은 또 멀리가 보시는 분들은 기축 통화가 끝난 거 아니냐, 뭐 미국의 패권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데 이런 위기 1년에 꼭 한두 번씩 패턴이 항상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기억해 보시면 7,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인이 뭐니 이런 핑계를 댔었지만 뭐 일주일 만에 한 10% 빠지는 시장이 불과 지난 가을에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 봄에도 작년 봄에도 한 번 있었고요. 재작년 봄에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하면서 단기간에 15% 빠지고 이런 시장이 항상 있습니다. 이때마다 항상 이 자산 가격들이 비정상적으로 꼬이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뭐 이 정도 한두 달의 움직임 가지고 전체 파악해서는 좀 성급하다는 판단이고 어제 잘 우리가 봤죠. 10년물 금리 10점 몇 bp인가요? 10.9bp인가에 떨어지면서 4.3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그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정점을 지난 것 같다는 말씀과 지지난주에 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고 다만 변동성은 있을 거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자산 가격의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384%, 지금 소폭 오르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추세로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변동성이 하루빨리 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즌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모두 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간밤에는 좀 장 시작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깜짝 실적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실적은 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 대손 충당금을 쌓는 등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금융기관들이 이제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는 대손 충당금을 쌓는 거고 보통 우리가 소비자들이라든가 일반 기업들이 위험에 관리를 하는 거는 일단 소비를 줄이고 뭐 앞으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줄이고 연기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표현해 주신 것처럼 연초 이후에 어제도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뭐 소비자 기대 지수, 심리 지수, 지난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라든가 뭔가 그만큼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일단은 좀 움츠리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움츠렸던 것이 경제 또는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뭐 소비라든가 기업, 노동시장이라든가에 얼마나 실제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드 데이터고 이제까지 보는 게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설명일 수도 있는데 연초 이후에 이 소프트 데이터, 서베이 기반으로 한 소프트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관세가 이렇게 저도 예상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고 이걸 또 다시 조금 취소하고 연기하고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여기에는 너무 크게 이렇게 흔들리시면서 국면이 바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날 거고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좀 지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언급해 주신 대로 지난주부터 이제 JP모건 뭐 아까 골드만삭스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서프라이즈 그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크나큰 위기로 번질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시스템 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망가진다는 얘기인데 망가지면 이런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좀 드리면 팩트셋이 리서치하우스 중에 이제 가장 광범위한 기업 실적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해줍니다. 매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발표를 해주는데 지난주 현재까지 올 1사분기 EPS 성장 추정치가 7.3%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불과 2주 전만 해도 괄호 써놓은 대로 4.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성장 예상치가. 근데 7.3%라고 하면 예년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패턴이 항상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고 실제로 나온 것보다도 죄송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평균 한 3에서 한 4%, 많을 때는 5% 정도 더 나오는 게 패턴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기업 실적 예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CEO들이 나와서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보수적으로 발표를 해요.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라고 하면 실제로 한 10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막 15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발표를 안 하거든요. 10 정도 나올 게 예상이 되면 보통 한 5에서 한 7% 나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미국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7.3% 올 1사분기 S&P 500 전체적으로 7.3% 성장 예상이 된다는 얘기는 결코 나쁜 수치 아닙니다. 물론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제 4월, 5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2, 4분기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지금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2, 4분기의 실적 또한 중요할 것이다라고도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헤드라인인 이 협상의 시기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주요국들과의 협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지금 속보가 나왔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 이제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일 것 같은데 실타리가 좀 풀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뭐 한 몇 주째 계속 강조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협상에 실타리가 조금씩 이제 풀려가는 방향 국면에 진입한 것 같아요.
사실 3주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주 전에 좀 빨랐죠. 네. 뭐 예상을 하는 측면이니까. 그래서 지난주가 협상의 어떤 이제 협상으로 가는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면 이번 주 정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하는 시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 제가 이제 관세의 망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의 망령 또는 관세 텐트럼이라고 할까요? 이 발작에서는 조금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난 또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의 정점은 지난 이런 국면에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하고 뭘 협상을 하고 오늘 새벽만 해도 뭐 그 전자제품, PC 뭐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죠. 어쨌건 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무역 협상 최우선 대상국 지금 자막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를 그럼요. 해봐도 괜찮을까요? 모스트 페이버드 네이션에서 MFN 다시 이제 대상국으로 뭐 취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절대 나쁜 소식은 아니죠. 호재죠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호재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요, 미 상원에서 감세안 등을 담은 예산안을 결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지난 2월 6일이었던가요?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옆에서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 5가지를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네. 기억해 보시면 TCJA 법안을 올해까지가 일몰될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영구화시켜 버리겠다. 뭐 사실 영구화는 불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후 1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거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영구하죠. 그거에다가 10년물 금리 잡겠다. 패드 독립성 인정하겠다. 유가 잡아서 인플레이션 낮추겠다. 요 등등의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뉴스 이후에 지난 4월 10일이었던가요? 4월 10일 날 네. 그 전주에 이제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했고 그걸 받아서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한 거예요. 참고로 미국의 그 피스컬 이어가 회계 연도가 10월 달에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이 예산안이 법안으로 6월까지가 시한이에요. 그때까지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2월 6일 날 스캇 베세트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TCJ 주요 내용이 3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시 텍스컷 앤 잡스 액트라고 이게 이 중소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소득을 굉장히 늘려주겠다는 법이거든요. 네. 그걸 향후 10년까지 연장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1.5조 달러 정도의 추가 감세를 더 해주는 법안. 뭐 TV나 초과선물 이런 것도 이제 과세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비과세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뭐 소비자, 참여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꼭 문제가 되는 연방 예산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셧다운까지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추가로 5조까지 증액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어떤 트럼프 정부의 그 친시장적인 스탠스고 네. 소비에 좀 지지해주는 이런 법안 아니겠어요? 이거 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제가 연초에 살짝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요 법이 이제 법안이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당근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는 이런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좀 우아한 표현을 하면 감세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안 결의안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소득을 늘리겠다, 또 추가 감세도 해주겠다라면서 좀 친시장적인 정책이다라는 점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의 당근까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포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대표님께서도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하드 데이터 항상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네. 거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시간이 좀 한정되니까 구두로만 간단히 소개해드리죠. 네. 노동시장 여전히 괜찮습니다. 실시간으로 노동시장 잘 보여준다는 주간 실업상 총 건수 2주 연속 실업상 총 건수 오히려 빠졌고 노동시장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반영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 PCE 항목에 들어가는 뭐 항공료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리비라든가 의사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비나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물가 뭐 망령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불과 어제만 해도 그 크리스토퍼 월러인가요? 그 연준 나와서 일시적일 거다 물가는 뭐 이런 표현 해준 거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물가 때문에 우리가 발작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PCI 지표랑 PPI 지표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그남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 1.31% 상승하면서 8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요즘 전통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또 최근에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2.47% 그래도 큰 폭으로 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현재 1,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에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커뮤니티 모임인 제4회 이더리움 서울이 열렸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둘러싼 끊임없는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XRP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XRP 오늘 1%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2.1달러 선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XRP는 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와 또 XRP가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XRP 가격이 앞으로 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8가지 알트코인은 조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보시면요. 0.72% 상승해주면서 18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2%가량 낙폭 기록하면서 23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역시나 0.4%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923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체인링크는 0.55%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익코인과 시바이누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익코인은 2%가량의 낙폭을 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3,18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바이누는 0.46%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만 아발란체 오늘 3% 가까운 큰 폭으로 올라와 줬고요. 스텔라루멘도 0.06% 소폭으로 상승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 두 가지 시장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미증시와 함께 동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가격이 꽤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관세 정책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최근을 한번 떠올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작년 11월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상호관세 발표 전에는 관세 이제 발표할 거다 이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과 함께 동조해서 내려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나스닥 지수와 많이 동행한다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성장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S&P 500 지수보다는 이 변동성도 크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뉴스의 가격 변동성이 크죠. 비트코인도 결국 신기술이기 때문에요. 이 나스닥 지수처럼 비슷한 이슈에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고 또 통화정책,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 통화정책, 양적 완화, 양적 축소 이런 것들에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이제 내러티브는 단지 기술주, 성장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상호관세 리버레이션 데이 발표 이후에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나스닥 지수뿐만이 아니라 S&P 500 지수 대비해서도 비트코인이 원래 S&P 500보다 3배의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던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사실 S&P 500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의 3배 정도의 변동성이 지금은 삭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쯤이 아니라 글쎄요 디지털 골드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암호화폐들과 비트코인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기타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암호화폐들은 사용성에 기반으로 둔 코인들입니다. 유틸리티, 즉 사용성. 이런 사용성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은 나스닥 지수와 사실 동조하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 골드의 내러티브는 전혀 없고 사용성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그 사용처가 늘어나느냐,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이 관점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런 움직임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수록 사람들은 조금 위험한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처럼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이런 자산들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 모든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영업이익과 거기에서 앞으로 발생시킬 현금 흐름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 와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꿈과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주가를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이제 PER이라고 하는 지표도 대입해서 우리가 주가는 훨씬 더 높게 형성되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기술주 기업들이 뭐 현재 가치보다 한 50배, 많게는 뭐 100배까지도 높게 주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근데 19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그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단 현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아니면 이대로 고착화될 거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기는 그렇지 않죠. 일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전 세계 2위 GDP 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유럽도 경기 성장률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경기 부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는 것을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가 딱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심했던 때였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높았고 경기 침체 심했고 이럴 때 S&P 500 지수는 연평균 6%밖에 못 올랐어요. 10년 동안. 네. 근데 금 가격은 이때 연평균 30%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위험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국면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대체제가 필요하다,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채도 사실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저는 이게 그대로 디지털 버전으로 오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는 결국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막 일어나면서 이미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고평가 논란이 나고 있을 때 비트코인으로 그 수요가 점차 스필 오버돼서 넘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이야기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려면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에 휘말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좀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게 없기 때문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내러티브를 쉽게 획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비트코인 지갑 업체들이 만드는 기술과 서비스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트위터 전 창업자인 잭 돌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블록이라는 회사가 만든 개인 지갑을 보면 조약돌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조약돌 모양은 우리가 조약돌이라고 하는 건 손에 만져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주기 위함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우리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이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다 이런 내러티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네. 뭐 개인 지갑을 사용하면서 이거 손 안에 있는 거야라고 인식을 하든 아니면 굉장히 좋은 예가 현물 ETF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라든지 401k라든지 이렇게 노후 자금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이제 현물 ETF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파이어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신의 퇴직연금을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이것을 비트코인 ETF나 아니면 MSTR 같은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게 지난 1년간만 하더라도 뭐 100% 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불린 그런 젊은 세대가 파이어족을 외치고 먼저 은퇴를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케이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야 돼요. 네. 우리나라도 빨리 ETF 출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전 연령대 비트코인에 이것도 금이다, 이것도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은 비트코인이 사실은 내 손 안에 있는 거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여왔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정책이 뭐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테고요. 또 한계도 있을 텐데 과연 이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가상자산의 그동안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하는 미국 은행들을 이용해서 가상자산 기업들을 규제하고 그림자 규제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완전히 철폐하고 이제 상하원 모두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끝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다가 비트코인을 이제 그 국가적 비축 자산으로 삼는다는 행정 명령에도 서명을 했죠. 물론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어떤 버젯 뉴트럴한 방법을 가져오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도 열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미국 정부가 추가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8월 휴회까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강하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차례 주문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처리가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이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도 있겠죠.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비트코인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을 봤을 때 중국이 어쨌든 절대 쉽게 포기하고 굴복하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시진핑 형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지금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에 쉽게 굴복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럼 세계 양강,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무역 전쟁을 이렇게 계속 치킨 게임을 한다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식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이 비상관 자산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정책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건 이런 관세 정책이 분명히 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파장을 주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더 장기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 혹은 발목을 잡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관세 정책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경기 진작을 위한 어떤 규제 철폐라던가 친기업 정책들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계속해서 소비 위주의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이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있는 부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역 적자를 이렇게까지 용인할 수 없다. 즉 1940년대 이후로 이어진 브레튼 우즈 2.0 브레튼 우즈 체제를 끝내고 브레튼 우즈 2.0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지금 논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 관세를 물론 상호 관세를 전 국가들에 매기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지만 이 목적은 치킨 게임을 하자 아니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페어한 굉장히 이 지금까지는 한쪽으로 치우쳐 줄 수밖에 없었던 무역의 관계를 평등하게 다시 되찾아오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75개 국가 대상으로 90일 동안의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관세를.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저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중국은 지금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수준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게 제 시각이고요. 미국 경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국가를 경영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떤 그 체질 개선을 위한 약간의 희생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돈만 풀고 양적 완화로 경기를 진작시켜 봐야 어차피 약간 아픈 환자에게 모르핀만 주입하는 거지 진짜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더 큰 성장, 더 큰 번영이 찾아올 거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증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 변화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금리가 지금 변동하지 않는다. 국채금리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세간에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면 연준은 함부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된다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당분간 큰 그 부담이 작용을 할 텐데 이럴 때 비트코인은 이제 내러티브가 나스닥에서 디지털 골드로 변하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을 펼쳐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연준이 이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 국면으로 간다면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이럴 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한데 양날의 검이자 또 어떤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기준 금리에 관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비트코인에는 괜찮은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단지 시기의 차이죠.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로 가면 빠른 상승이 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고착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천천히 비트코인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국면이 펼쳐질 거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여파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5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